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모의 토의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와 면접관 역할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전문가 면접관님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의 면접 면접관을 맡은 윤장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에듀윌에서 공공기관 취업 대표 강사로 교육이나 컨설팅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 금융권에서 외부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또 올해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이런 가장 부담 많이 가지시는 면접 유형 중에 하나인 토론 면접 같이 연습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모의 토의 면접은 우리 사회 이슈와 관련된 주제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참여자분들께서는 30분 전에 현장에 도착하셔서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토의 면접은 25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5분 동안 피드백이 주어질 예정인데 그 피드백 주어질 때 오늘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떤 평가 요소가 있었고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등 상세하게 이 토의 토론 면접과 관련된 핵심 팁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적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용기를 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네 분께서 참여를 좀 해주셨는데 이분들한테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힘차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시 7분인데요. 25분간 사회자 없이 그리고 면접관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참여자 간의 토론 토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원자님부터 기조 발언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1번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꼽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노동, 교통과 함께 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꼽았는데요. 국민연금은 현재 보험료율이 9%입니다. 현재 이 보험료율을 유지할 시 2055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연금 개혁을 하려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이 파업을 하는 등 진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말이 많은 실정입니다. 저는 이 연금 개혁 문제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번 참가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세대 갈등을 꼽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대 갈등은 기술, 경제 등 사회 발전 속도에 비해 세대 간의 변동하는 가치관이나 문화를 받아들이는 속도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이러한 세대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에 많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출산 문제를 뽑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83명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일으키는 문제로는 전체 인구, 생산 인구의 감소, 그리고 노령 인구 비율 증가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사회복지 비용은 증가됩니다. 현 정부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현금성 지원을 계속해왔지만 효과는 미비했고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해왔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원인이 모여서 10년 이상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자 4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신뢰가 낮은 문제, 즉 사회 자본이 낮은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ESG 중 G 부분의 확충을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저희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에서 발표한 번영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20위권 내에 있어서 어찌 보면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사회 자본에 있어서는 139위, 147위, 142위 등 매우 낮은 순위권에 있습니다. 전체 국가는 167개국 중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회 자본이 낮은 문제를 좀 분해해서 봤을 때 특히나 개인 간 신뢰, 가족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회 네트워크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제, 사회 규범에 대한 신뢰가 낮은 문제, 그리고 시민 참여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 부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자 4번 분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회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자본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 중에서도 집중하고 싶은 문제가 특히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 중에서도 특히나 사회 제도, 사회 규범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 제도 규범 신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참 너무 넓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ESG 중에서 G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기조 이제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최근에 진행됐던 2022년 공공기관 ESG 평가 보고서를 보고 이 부분을 좀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평가 보고서에서는 E와 S와 G를 따로 평가하는데 S와 G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 누구도 S와 G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과 가이드를 만드는 것을 정부의 ESG 가이드라인과 정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정부는 조금 더 이것을 세계 ESG 규정과 정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1번 참가자분께서는 연금 개혁, 2번 참가자분께서는 세대 갈등, 3번 참가자분께서는 저출산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저는 굉장히 넓은 주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과제가 조금 더 해결 방안 도출에 중심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른 분들 의견도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번 지원자분께서는 저출산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저출산이 국민연금 개혁과 좀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국민연금 개혁을 말을 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좀 같이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도 1번 참가자님과 2번 참가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연금이랑 세대 갈등은 저출산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출산이 갖고 오는 문제 중에 국민연금 문제랑 세대 갈등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4번 참가자님의 그 ESG 쪽에서 G 쪽에 확충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주제인 것 같아서 같이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특히나 그 연금 개혁 부분이 어찌 보면 세대 갈등과 저출산 문제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지원자분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 세대 갈등을 조사하면서 원인을 크게 사회적인 부분이랑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사회적인 원인으로 제가 찾아봤던 게 사회의 그 과학 기술 발전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제 이후에 말씀해주신 3번 참가자님의 저출산 문제와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어서 조금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연금 개혁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연금 개혁 문제를 저희 사회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고, 그 아래 이제 하위 문제로 그 뭐 세대 갈등의 해결, 저출산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 개혁에 대해 토의하는 걸로 모두 동의하신다고 하고 토의를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 개혁을 토의 과제로 가져온 만큼 제가 여러분께 토의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금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큰 이유에 있어서는 또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포털 사이트들의 댓글을 보다 보면은 연금을 차라리 해지를 하고 개인 연금으로 돌려서 자신의 노후는 개인이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은요, 젊은 세대의 불안감, 즉 젊은 세대의 공공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물러날 수 없는 개혁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그 제도에 대한 어떤 공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표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약간 네. 일단 제도에 대한 공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금의 이미지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매일 접하는 광고나 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연금의 이미지를 좀 많이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드려봅니다. 다른 참가자분들께서는 이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 이미지에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은 연금을 받게 되고 우리는 받게 되지 못할 것이다에 관한 세대 갈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대 갈등 이미지, 그러니까 세대 간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줄 수 있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또 제도를 공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참가자분께서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금 보험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에 있어서 추후에 부담감이 이제 더 커질 거고, 하다 보니까는 그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부담감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세대의 그런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3번 참가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앞에 말씀하신 참가자님들 의견에 다 동의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어쨌든 국민연금을 이제 제도를 변화하고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주거 및 보육을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그리고 MZ세대의 달라진 가치관을 반영을 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제 세대 갈등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선행 과제로서 저출산 문제를 먼저 이제 보육 지원 등으로 해결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국민연금 문제까지 좀 끌고 가서 좋은 이미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아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부담감을 줄이는 방식을 참가자 2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조금 덧붙여서 자금 운용의 실적이 좋았던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장 확실한 게 우리가 자금 운용을 잘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 개혁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저희 지금 현행에선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내는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 저희가 내는 보험료가 저희의 지금 소득을 나중에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40%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재정적 부담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를 50%로 올리려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퍼센트적인 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말씀드리면은 프랑스는 27.8%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18.3%로 보험료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참가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보험료율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올려야 하는 보험료율은 어떻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는 9%인데 15%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27.8%를 받고 있는데 이게 고갈이 돼서 파업이 진행이 되고 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료율은 상당히 오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이후로 또 개혁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돼서 저희가 상당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율이 또 정치권 표심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혁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퍼센티지가 더 높게 저는 15% 이상으로 좀 더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 것에 동의하고 15%라는 첫 1차 목표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회연구원에서는 22%까지 올려야 한다고 공언을 했다는데요. 처음부터 22%까지 올리면 아까 말씀해주신 프랑스의 사례에서와 같이 그런 과격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5%를 올리기 위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이미지를 쇄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금 운용 실적을 내세워서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다른 참가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은 연금은 이제 현 9%에서 15%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여기 부분에서 만약 15%로 올렸을 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만약 해준다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현행에서 올리는 이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반발감보다는 어느 정도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참가자님 방금 말씀에 동의하는 게 혜택 같은 그런 쪽으로 어필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4번 참가자님 말씀하신 자금 운용 실적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연금을 이제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선행과제로서 저출산 문제를 잠깐 언급한 만큼 저희가 이제 광고 이미지를 내보낼 때에는 좀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세대 간 재분배 문제를 다시 확립하는 거기도 하니까요. 조금 세대 간 화합을 강조하면서 좀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참가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가족 친화적인 이야기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연금의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또 노후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노후에도 소득이 계속 있는 만큼 노인 빈곤율도 많이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로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을 시키면은 연금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성도 많이 낮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인지하기로는 지금까지 정리된 바가 연금 개혁을 위해서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인다, 1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를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자금 운용 실적을 내세워서 이미지를 쇄신하고,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내세워서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로 인지하도록 홍보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광고 영상을 만든다. 이까지 저는 인지를 했는데요. 혹시 이외에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5분 남았습니다. 토론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럼 상당수 이야기를 나눈 만큼 좀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또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저희가 또 토론의 마지막 결론에 좀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 세대 연금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진짜로 하시는지, 또 개개인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도 연금을 없애자는 의견도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뢰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역할로서 연금은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이를 통해서 결국 이제 신뢰라는 사회 자본이 구축됨으로써 사회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번 참가자님과 4번 참가자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는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변화가 세대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완화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피할 수는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대 갈등이랑 연결이 되는데, 세대 갈등 문제를 한 번에 폭발적으로 얻어맞느냐,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이미지 쇄신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대 갈등 문제 그런 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냐,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토의했던 이미지 쇄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져가야지 사회적인 파장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 넷 모두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또 그에 대해 세대 간 갈등이나 또 다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연금의 이미지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의 방안으로 가족 친화적인 광고를 하거나 또 자금운용 실적 같은 경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그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성을 높이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될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추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4번 참가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로서의 연금 개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네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한숨 좀 놓으시고요. 네, 너무 잘하셨고 그 전반적인 이제 피드백을 같이 한번 드리면서 토론 토의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오늘 어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토론을 참여하신 이 네 분이 이야기하는 기조 발언을 듣고 명확하게 오늘 주제가 무엇이구나가 느껴졌다면 아마 이 네 분이 기조 발언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기조 발언이라는 것은 이 토론 토의에서 본인의 생각을 요약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 그다음에 세대 갈등, 저출산, 그다음에 사회자본 낮은 이제 지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정확하게 뭐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한 가지 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토의는 묻어갈 수 있는 면접인데 여기서는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면 일단 안 되는 조건이 주어졌고 거기서 나아가가지고 다시 토의가 시작되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 네 분이 더욱더 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빨리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처음 부분에 환기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 발언에서 제가 혹은 우리가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는 과제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인데 저는 이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제다. 이렇게 정리했다면 오늘 주제가 좀 더 무엇이었구나.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순서의 흐름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분들은 이 주제를 오늘 당일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주제를 당일날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까마득할 거예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준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대신에 지시문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주어진 이 질문 외에 별도의 지시문이나 제시문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면접은 인터넷 서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뒀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야 인터넷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이런 면접이 더 어려워요. 왜? 시간은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제가 평가하기 위해서 이 질문 안에 이러한 조건들을 건 겁니다. 근데 오늘 아마 네 분의 지원자께서 아마 시간을 활용해서 나름 좋은 정보들을 얻어오신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만 찾으려고 하시고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떠한 기준이나 고려 요소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안 찾아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 부분을 좀 뒷부분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피드백을 제가 드리면서도 면접관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짧은 순간에 네 분이 뭐 몇 번 발언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좀 드러났는데 그 기조 발언을 하실 때 1번, 2번, 3번, 4번 하셨는데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면접관들도 잘 안 들려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좀 집중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 추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더욱더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좋아요. 기조 발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요. 말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내용이 길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장이 길어지면 상대방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을 통해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더욱더 추천을 좀 드려요. 이 전달력 측면은 4번 지원자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침착하게 내가 몇 번 지원자이고 본인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잘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기조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토론과 토의에 자신이 없는 지원자들이다. 그러면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뒷부분에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예, 무조건 선방을 날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면접관은 처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 지원자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면접관 교육도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빠르게 기조 발언이 끝나자마자 개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주장을 더 펼치라는 게 아니라 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우리 사회의 정말 중요한 문제점이고 한 번 정도는 꼭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정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간 중에서 우리가 이 문제 한 가지를 선택할 때는 몇 분을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자원관리의 모습만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이 주제에 자신이 없지만 얼마든지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토론과 토의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려보고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또 얘기하고 넘겨드렸다가 또 얘기, 또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저도 또 같이 계속 왔다 갔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번 지원자가 기조 발언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질문을 했어요. 그 사회 자본이 낮은 문제가 어떤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가산점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토론과 토의를 진행할 때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재확인의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가산점이 붙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상식적인 거 물어보면 좀 그런데 방금 질문한 건 저는 적절했다고 보여지는 게 조금 어려웠던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되게 오늘 면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답변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사회 자본 낮은 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줬었고요. 뭐 규범과 신뢰와 관련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4번 지원자가 본인이 너무 넓은 주제를 가지고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성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야, 상대방이 내 멱살을 잡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내가 모르고 명확하지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질문도 잘하셨고 인정도 되게 잘하셨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피드백도 드리시고 제가 이따 또 같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명 앞에서 하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거고, 또 아까 준비할 때도 옆에서 좀 지켜봤었는데 많이 긴장하셨던 것 같은데, 긴장하신 거 대비 제가 느끼기에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연습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나중에 공공기관 채용의 마지막 관문 면접에 갔을 때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떨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훈련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진행한 면접은 토의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과는 좀 차이가 나죠. 토론 면접은 주제가 나오면 찬반을 결정하고 팀에서 각자의 의견들을 제시하는 건데, 토의 면접은 어떤 문제 상황이 제시가 되고 이걸 서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나중에 합의점까지 도출하는 부분으로 연결돼야 되는데요. 주제가 되게 광범위했다라고 좀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면접관들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옆엔 있었지만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지 몰랐어요. 정말로 사전에 뭐 각본 없이 정말 면접장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제들을 말씀하실 때 일단 처음에 기조 발언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때 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한 부분,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사회 발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먼저 설명을 했다면 각자 다른 지원자들도 납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이 면접을 볼 때 특히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면접은 NCS 기반이라고 해서 뭐 경험 면접이나 상황 면접, 뭐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 어떤 면접이든 실제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던가 기획안을 만들어낼 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부터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해주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한다. 근데 그럼 제시한 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토의는 실제로 공공기관의 실무자로서 일할 때 업무 중에서 뭐 회의를 한다던가 이럴 때 충분히 가능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과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이해예요.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적 수준이 조금 뭐 내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없거나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상대방이 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그거를 안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얘기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번 지원자님이 아까 ESG 경영을 얘기했는데 나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이 그걸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서 ESG에 대한 걸 들어는 봤는데 그게 정말 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ESG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거버먼트에 대한 부분만 자신의 의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소통의 과정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면접관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외부 면접관들 아까 대표님이 요 프로그램 전에 강의하실 때도 외부 면접관님들은 선수들이다. 그래서 지원자님들 많이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면접이든 면접관들이 가장 신입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자신감과 적극성이거든요. 이거는 토론 면접이든 경험 면접이든 뭐 상황 면접이든 발표 면접이든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토론이나 토의 면접에서 적극성과 자신감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최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된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의 발언 빈도 같은 것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하시면서 쭉 기록을 해봤는데 전체 36번의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1번 지원자님이 10번 발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번 지원자님이 14번, 그다음에 2번하고 3번 지원자님은 4번씩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면접관 입장에서 2번 지원자와 3번 지원자는 이런 지금 현재 토의 면접에 좀 적극성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회사에서 일할 때도 신입사원으로서의 여러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지금 잘못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선해서 나중에 잘하면 되니까. 1번 지원자님과 4번 지원자님이 일단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의견만 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의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이번 토의 면접의 룰에는 사회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의견을 좀 많이 제시 못하신 2번, 3번 지원자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특히 중간중간 토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도 좀 했고 왜냐하면 이건 합의점을 이끌어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전체 의견이 어떻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수치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면접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원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치 잘 기억에 나지 않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되게 중요한 수치라고 하면 명쾌하게 얘기하고 각인시키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토의 면접을 참관하신 앞에 계신 분들도
아까 국민연금이 현재 9%에서 15%까지 올라갈 거라는 건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프랑스가 몇 %인지 일본이 몇 %인지 이런 건 아마 기억 안 나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 1번 지원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쾌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본인의 의견들을 정리할 때 원래 내가 제시한 의견이 토의 주제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1번 지원자님의 의견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본인의 제시한 의견과 연결시키려고 다들 노력은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인과관계가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전혀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주제를 자기의 의견과 연결시킨다라고 하면 이 토의의 어떤 주제 벗어난 의견이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테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연관성이 다 있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의견과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먼저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 마지막에 또 더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면접에서 딱 보고자 했던 건 사실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이제 앞에서 봤던 본인이 틀렸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느냐, 요게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 개혁 쪽으로 해서 결정이 됐을 때 그 순간부터가 이제 실제 면접이 진행된 거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실 때 본인의 주장이 그 팀에 적용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 거냐가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본인이 원래 국민연금 개혁을 제시한 것 이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그게 개방성이고 수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우리 팀의 의견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오히려 이 주제, 이 의견을 내가 낸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세대 갈등과 저출산 등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게 결정이 되다 버리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너무 이 주제를 지금 어렵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건 최고 전문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잘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부족한 게 아니라 개선하는 과정이겠지만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30-40분 만에 해결하라고 하면 이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답이 안 나오죠. 자,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대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게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녹이시면서도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이 국민연금 개혁 단계에서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작은 아이디어라도 내가 제안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전문 영역이다 버리니까 몇 프로 뭐 3% 뭐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금 주제를 어렵게만 잡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본인의 적극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소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나름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좀 부여했던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이따가 저녁에. 근데 이제 제 동료가 치킨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했죠. 짜장면으로. 근데 이 친구가 같이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맛 없게 먹는 거야. 그럼 제 기분이 어때요? 예, 좋지가 않잖아. 편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치킨 먹고 싶었는데 저의 설득 당하고 나서 간 다음에 저보다 오히려 짜장면을 더 맛있게 먹어주는 거야. 그러면 저는 더 행복한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한 사례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반영이 안 됐을 때 약간 시큰둥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상대방한테 더 좋은 점수를 또 얻을 수 있고 그 조직의 어떠한 운영들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중간중간에 그 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토의하다 보면은 다들 30% 많이 빠져요. 아무리 토론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 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잘 모르신다면 차라리 그런 정리하는 역할이라도 자처해가지고 나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 토의 듣고 있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만 보여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의했을 때
토론 토의 면접에서 지식을 알고 있다면 유리한 건 맞지만 저는 그런 거 없어도 토론 토의 합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자 중에 이 친구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인데 건축 분야예요.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이제 대학원에서 학부생들을 강의하는 친구인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건축물을 개발하는 거 관련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공공기관에 지원했는데 협회 그 주제가 나온 거예요. 토론 토의에서 자기가 강의하는 내용이 토론 주제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많은 실수를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고 그러면 말 그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그 배우면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또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접 모의 면접을 같이 연습하고 있는 건데 토의 면접하고 좀 다르게 그냥 큰 틀에서 면접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꽤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을 만나서 뭐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면접 준비를 좀 많이 잘 안 하십니다. 보통 이제 공공기관은 면접 배수를 한 2배수에서 3배수 정도 설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2대1에서 3대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필기 전형은 이제 경쟁률이 메이저급 공공기관은 한 50대1 넘으니까 다들 필기 전형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면접은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훨씬 더 능력이 많이 향상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은 어느 정도 혼자 준비가 가능하지만 면접은 또 혼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1차 면접은 직무 면접이다, 뭐 실무 면접이다, 역량 면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2차 면접은 경영진 면접이다, 인성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차, 2차 면접을 그렇게 본다라는 건 주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면접의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뭐 토의 면접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발표 면접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 면접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의 NCS 기반 면접의 유형들을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주제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해결해야 될 방안을 제시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오늘 참가하신 4명의 지원자분들도 목표하고 계신 공공기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표했던 공공기관에 토의 면접을 하러 갔는데 이 주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목표했던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사업 분야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직무도 그쪽과 연계돼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겠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에 갔는데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면 연금 문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코레일에 가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을 가실 때는 일단 가는 공공기관의 현재 사업 현황이라던가 사업의 이슈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가시면 거기서 관련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면접을 보기 위한 스킬적인 부분들은 우리 대표님이 워낙 여러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NCS 기반으로 공공기관들은 채용을 하니까 NCS 홈페이지에 가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또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자료실에 보면 직무별로 그동안 면접 그런 테마들이 좀 나옵니다. 주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뭐 토론 면접의 주제도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사무행정을 준비한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 자료실에 면접 기출문제 쪽에 가면 사무로 검색하시면 그런 관련 자료들이 나오고 나는 뭐 기계 쪽 엔지니어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또 기계로 검색하시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을 주변 친구들하고 해보고 싶은데 주제를 뭘로 정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주제 같은 것도 좀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우리 지원자분들이 열심히 토의는 하셨는데 면접관들이 관여하지 않죠. 실제 면접관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면접이 토론 면접이나 토의 면접인데 질문하지 않거든요.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평가 기준에 맞게끔 각각의 해당 지원자들이 얼마나 토론 또는 토의를 잘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친구들끼리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우리끼리 만약에 토론 면접을 했다. 그럼 나중에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촬영을 하면 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때 끝날 때까지 토론 과정을 촬영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평가표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각각의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잘 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평가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혹시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토론 면접 관련?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이 채팅창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질문 주실까봐 이제 제가 좀 기다렸는데 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주신 하셨는데,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토론 토의 면접에서 아까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의문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 좋은 거라든지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뭐 아주 익숙한 분위기인데 마음속으로 있어요? 손 드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담 드리진 예, 얘기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토의 면접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이제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약간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태도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내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책하거나 되게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제가 많았던 것 같아서, 혹시 이제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내용 같은 거에 있어서도 만약에 조금 핀트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좀 잘못된 내용을 말했다든지 이런 게 평가 요소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케이.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지원자님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강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이 대화를 나눠 보면은 이게 직업이 면접관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만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어디 가서 저는 뭐 어떤 경험에서 공감 능력 발휘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질문도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을 대표로 또 얘기하신 게 아닌가. 누가 보면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죠. 처음 뵙는 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집에 가서 이불킥 하다 보면 대부분 이유가 내가 그 질문에 왜 그렇게 답변했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180도의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무조건 다 안 좋은 내용으로만 얘기했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답변 내용이 더 와닿나라는 건 알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너무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범하게 넘기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중요한 질문인데 이건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물은 마시는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엉뚱하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답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는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면접관은 지금 목말라 하는데 우리 지원자가 이걸로 불을 끄는 겁니다 하면 약간 느낌이 내가 이거 물 마시는 거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지원자의 주관성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원했던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면접은 후회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태도나 어떤 그런 좀 종합적인 부분으로 좀 더 접근을 해주시는 게 덜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보다 더 좋은 의견 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항상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시죠. 근데 그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한테 뭔가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에서 본인을 뽑아주면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자소서에도 쓰고 면접에도 얘기를 하지만 면접관들 다 아세요. 오면 그거 1도 못할 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새로운 조직이, 그리고 그동안은 열심히 학업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동안 공부한 걸 나와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실무를 할 때 가서 또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의 자세, 그리고 배웠을 때 얼마나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면접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면접 초기에 두 번째 정도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실 겁니다. 아까 답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질문이나 답변도 했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털고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면접관님들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취업준비생들은 입사 포부 관점에서 제가 이제 뽑히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답변 부족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보완 답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손 들고 면접관님 아까 질문 중에 답변이 좀 제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 답변을 좀 보완해 보면 되겠죠. 이게 적극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진리적인 어떤 답변들을 못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공공기관 지원할 때는 뭐 사무행정 아니면 뭐 그쪽 관련된 기술직으로 가실 건가요? 네. 그럼 만약에 뭐 보건복지 분야 이런 쪽으로 가실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뭐 고객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면접관이 질문을 했다. 그래서 뭐 지원자님 알고 계신 고객 관리 기법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질문했는데 답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민원을 접수한 상황에서 어르신께서 신청 서류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본인의 생각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지 방법론 이런 걸 잘못했다고 해서 지식적인 수준으로 감점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0초 이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도 질문 하나가 들어와가지고요. 준비한 주제가 앞 지원자와 겹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갈등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앞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 개혁을 얘기했는데, 이번 지원자 사실 연금 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 역시 1번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떠한 이유를 좀 더 추가드리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지. 갑자기 옆에 있는 지원자 얘기했다고 해서 나 이거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럼 오히려 더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갑자기 큰 마무리되니까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 내일 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모의 공개 토론 면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